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기출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총평을 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9월 모의평가는 6월보다는 어려웠고,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쉬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난해한 문제가 3개 정도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 문제는 푸는 요령이랑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3문제 조금 긴가민가 했던 약간 그런 요소들 빼고는 사실은 좀 무난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9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만점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좀 이제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의 장단점,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문제는 확실하게 분석을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분석한 다음 수능을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수능에 올인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고지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 고녀 만국 전도가 나왔고, 나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가 나왔습니다. 자, 가 지도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자, 중국의 그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오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지도고요. 그리고 이 고녀 만국 전도부터 이제 중국인들의 세계관이 확장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지도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나 지도는 서양에서 만들어졌는데 언제 만들어졌느냐? 대항해 시대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자, 우리가 대항해 시대의 지도하면 포르톨라노 해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지도가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같은 경우는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심하게 왜곡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항해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항해하는 데는 아주 적합한 지도였었죠. 그래서 요거 간단한 요런 정보만 체크해 놓고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 조선 왕실이 제작한 세계 지도이다. 네, 틀렸죠. 중국에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선에서 만들어진 지도 아니네, 틀렸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조선에서 만들어진 지도 그럼 뭐 있었지? 다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평가원이 학생 그럼 조선왕실이 만든 지도하고 이거하고 구분할 줄 알아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조선왕실에서 만들었던 지도가 뭐였는지 후루룩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대 순서대로 쭉 해볼까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 중기에서 후기쯤에 만들어진 천하도, 그리고 조선 말기에 만들어진 지구 전후도가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지도 이렇게 뚝뚝뚝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 당연히 정리하셔야겠죠. 이제 국가주도를 만들었다, 이거 민간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도교 사상이 있다, 상상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지구 전후도 이제 신대륙이 표현되기 시작했다. 네,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기출 분석하시는 겁니다. 네, 어쨌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나는 메르카토르 세계지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정확하게, 아이고 틀렸습니다. 면적이 심하게 왜곡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캐나다나 러시아, 그리고 여기 북극, 남극 등은 이 메르카토르 세계지도에서 엄청나게 크게 표현되죠. 특히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저런 크기가 아닌데 지도만 보면 엄청 큰 섬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메르카토르 세계지도의 특징인 거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원통 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원통에다가 집어넣고 빛을 투영시키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왜곡이 되는 것들. 네, 강의 시간에 한번 언급했었던 것들입니다. 네, 자, 그럼 답은 나왔죠? 답은 디귿, 리을을 고르면 되겠고요. 디귿하고 리을 그래도 선제 확인해 봐야겠죠? 디귿, 가에는 경위선이 표현되어 있고, 네, 경위선 표현되어 있고요. 나는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널리 사용되었다. 네, 맞는 설명이네요. 맞는 설명이고요. 가나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디귿, 리을 5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던 모든 포인트들 다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문제가 나왔네요. 자, 가다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 세 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계 주요 성지가 나왔군요. 자, 평가원이 성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종교의 성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대표적인 성지들만 좀 해볼까요?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네, 그리고 카톨릭의 성지 바티칸 정도가 있겠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렇게 있겠죠. 네, 그리고 힌두교의 성지 같은 경우는 바라나시, 네, 겐지스강 유역이죠. 그리고 불교 무다가야, 롬비니, 네, 요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은, 자, 예루살렘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나, 그리고 유대교의 성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죠. 가나가 뭔지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가 안장된 묘지였다고 알려진 성묘 교회는, 자, 예수래요. 예수. 예수가 가래요. 그러니까 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가 크리스트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무함마드 나왔네요. 무함마드가 승천했던 곳으로 알려진 바이오돔 나의 신자들. 자, 무함마드 나왔으니까 이슬람교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바라나시의 겐지스강 바로 나왔죠. 다의 성지다. 여기, 어디 있습니까? 힌두교 여기죠. 네, 힌두교의 성지.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그럼 크리스트교의 기원지는, 자, 여러분 평가원에서 기원지란 말 나왔으니까 기원지 다 정리해야죠. 네, 크리스트교의 기원지는 서남아시아고요. 이슬람교의 기원지 역시 서남아시아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기원지 남부아시아고요. 불교의 기원지 역시 남부아시아입니다.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가의 기원지는 남부아시아래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X. 2번 나 성지는, 자, 나는 이슬람교였거든요. 이슬람교는 성지순례를 종교적 의무로 한다. 네, 5가지 신앙 실천의 의무 있죠? 그게 이슬람교니까 맞는 설명.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다의 주요 종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 자, 다는 힌두교였거든요. 힌두교는 수니파, 시아파가 아니라 요거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6월 모의평가하고 9월 모의평가에서 모두 수니파와 시아파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수니파하고 시아파, 이슬람교의 주요 두 종파입니다. 자, 근데 두 종파가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순,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아. 다 대부분 수니파고요. 소수만 시아파예요. 시아 한 거죠. 자, 대부분 수니파니까 대부분인 국가를 외울 필요는 없고, 시아파인 국가 꼭 기억해야 되는 곳 이란이었습니다. 이란하고 이라크 일대인데요. 이란이 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란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6월, 9월 모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틀렸고요. 4번 나는 이슬람교는 다보다 전세계 신자수. 자, 지금 선생님이 쓴 순서가 신자수 순서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글자 순서 5, 4, 3, 2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틀렸습니다. 5번 가, 다는 모두 유일신교이다. 자, 가하고 다가 유일신교래요. 틀렸죠? 유일신교는 어떤 것만 유일신교입니까? 크리스트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불교만 유일신교죠. 그리고 힌두교만 다신교였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정보들 모두 끄집어내면서 2번이 정답인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 분석해 보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지형 문제가 나왔고요. 제목을 보니까요.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 뭐 물어보겠다는 겁니까? 카르스트 지역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6월 평가원에도 등장했고요. 9월 평가원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카르스트 지형. 자, 석회동굴 내부에 만들어지는 가는, 자, 이렇게 하고 가가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이걸 지금 흑백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굴 내부에 이렇게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지형이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동굴 내에 생기는 그런 지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뭐 종유석, 석순, 석주를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거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자, 가는 아무튼 뭐 그림이 표현되어 있고요. 나다 같은 지형이 나타난대요. 자, 보니까 중국 남부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렇게 탑처럼 생긴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탑 카르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다 지역은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움푹 파인 땅이거든요. 석회암 지역, 카르스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움푹 파인 땅, 돌리네가 되겠죠. 자, 우린 이런 미지형들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가는 강수량이 적은 건조 지역에서 주로 발달한다. 자, 카르스트 지역이죠. 석회 동굴이 되려면 용식 작용이 활발해야 됩니다. 용식 작용이랑 즉 화학적 풍화가 활발해야 하죠.
이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아무래도 고온 다습한 환경이면 훨씬 더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 건조 지역에서 주로 발달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군요. 네, 자, 나의 봉우리는 주로 암석의 차별적 용식, 차별침식, 차별적 용식 맞네요. 탑카르스트의 형성 원인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다 토양 속 수분의 결빙과 융에 따른 분급작용으로 만들어진다. 아, 얘는 용식으로 녹아서 생긴 건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툰드라기후, 툰드라기와 같은 주빙하 지형에서 볼 수 있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조토를 얘기하는 거죠. 구조토, 네. 그래서 디귿은 구조토니까 틀렸고요. 리을, 나다가 나타나는 지역에는 붉은색의 토양이 분포한다. 그렇죠. 석회암, 풍화토, 뭐라고 부릅니까? 테라, 로사가 나타납니다. 네, 맞는 설명이죠? 네, 그래서 니은, 리을 4번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양이 나왔으니까 우린 토양 종류 다 하고 가야 됩니다. 열대기후에서 볼 수 있는 것. 붉은 토양, 라테라이트. 사막에서 볼 수 있는 토양, 사막토고요. 스텝에서 볼 수 있는 토양, 검은색의 아주 비옥한 흙, 체르노젬 흑토입니다. 흑토. 네, 온대기후에선 갈색토를 볼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냉대기후에서 볼 수 있는 거 회백색의 포드졸이었습니다. 토양들도 다 한 번씩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계지리에서 언급되는 토양은 이렇게 5종류입니다. 라테라이트, 사막토, 체르노젬, 포드졸, 그리고 석회암, 풍화토, 테라로사. 네, 요 2개만 붉은색이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품목별 상품 수출 비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고요. 수출 품목이 나와 있고 지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표현된 국가를 보니까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네 나라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몬순아시아의 산업구조 문제가 나왔습니다. 몬순아시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네 국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였냐면 일본, 호주, 중국, 인도. 자, 선생님 산업구조 단원이 나오면 무조건 이 네 나라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나머지가 나오면 곁다리로 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네 국가가 나왔을 때 특징 정리할 수 있었죠. 일본하고 호주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다 보니까 3차의 비중이 매우 높죠. 자, 그러니까 일본하고 호주가 나와서 3차가 비중이 높은 걸 보면 선생님 그럼 어떻게 일본하고 호주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뭘로 구분하면 된다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적인 이 나라들의 유명한 제품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 어떤 제품이 떠오르시나요? 토요타 자동차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전자기계들, 정밀한 그 기계들, 도시바, 뭐 소니, 파나소닉, 뭐 닌텐도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호주는 떠오르는 거 호주산 쇠고기, 호주 하면 석탄, 철광석, 소, 양, 밀. 그죠? 네, 그걸 보고 찾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하고 호주는 3차 산업 높은 와중에 수출 품목 보고, 그리고 호주가 1차 산업 품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1차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거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중국하고 인도는 개도국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차. 네, 그래서 중국은 별명이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중국하고 인도가 나왔을 때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인도가 추가적으로 1차 산업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여러분 인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선생님이야 당연히 이 세계지리를 공부하고 나서 보고 나니까 알게 된 건데 인도하면 유명한 철강 회사도 있고 유명한 중공업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인도하면 카레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1차가 좀 더 높다라는 걸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거 중국이 GDP 1위였습니다. 어디서? 몬순 아시아에서 1위, 그 다음이 일본이 2위였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요 4개를 꼭 알고 나면 무조건 문제에서는 이 4개와 플러스 알파 국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고르고 나머지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가하고 나 국가를 보니까요. 아이고! 어떤 국가가 기계류하고 기계류를 엄청 많이 하고 있네요. 어떤 공업 제품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봤더니 자동차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고 정밀 기계 같은 것도 하고 있네요. 자동차.
예, 가장 공업화된 제품을 팔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여기 나가 일본이 되겠죠. 그리고 비교하니까 여기는 뭐 의류, 섬유직물, 금속 제품 이런 것들 조금 약간 허접한 공업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중국이죠. 자, 그리고 여기 라를 보시면요. 석탄, 철광석, 금, 소고기 이런 거 팔고 있네요. 고기류 이런 거 팔고 있네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호주죠. 자, 요렇게 찾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거 보니까 팜유, 석탄하고 팜유 이런 거 팜유가 뭡니까? 열대기후에서 나온 그 기름이잖아요. 기름. 팜유, 천연가스 이런 거 인도네시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국가들을 건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는 나보다 중국은 일본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맞습니다. GDP 1위 맞는 설명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는 다보다 총인구가 많다. 자, 총인구 중국이 14억 가까이 됩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 이제 13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2.7억. 일본이 약 1.3억 정도 됩니다. 호주는 이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는 다보다 인구가 많다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죠. 4번, 다는 라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자, 다는 인도네시아고요. 라는 호주입니다. 자, 호주는 선진국이란 말이죠. 선진국이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개발 열심히 하고 있으니 도시화율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겠죠. 도시화율이 높다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라는 가보다 석탄 생산량이 많다. 라는 가보다 석탄 생산량, 석탄하면 중국. 중국이 전 세계 절반 가까이의 석탄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틀렸고요. 가라 중 2차 산업 생산액은 나가 가장 많다 이렇게 했는데 자, 생산액 자체잖아요. 생산액. 그러면은 여기 중국이 2차 산업 비중이 제일 높은데 여기에 곱하기 GDP 1위까지니까 생산액은 중국이 훨씬 더 많겠죠. 생산액 자체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억했던 꼭 요 네 나라의 산업 구조와 수출 품목들 꼭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 국가들이 나오면 플러스 알파야 이렇게 꼭 푸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기후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프는 AD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시기별 강수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했는데요. 자, 특이하게도 지도를 안 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쾌펜의 기후 구분의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각각이 어떤 기후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순서대로 A, B, C, D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가장 따뜻한 달이 12월, 1월 쪽에 있습니다. 즉, A는 남반구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네. 기후 그래프가 거꾸로 꺾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보고 있는 북반구형보다 거꾸로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보니까요. 최한월, 이제 열대기온지 봐야겠죠? 최한월 18도가 넘습니까? 아니야. 최한월 18도, 아니야. 열대기온은 일단 아니에요. 열대기온은 아니고. 자, 그러면은, B, 건조기온가 봐야 되는데 500ml 넘네요. 500ml는 넘으니까 그럼 얘는 온대 아니면 냉대겠구만. 냉대라고 하기에는 최한월 여기까지 안 내려오니까 온대기후예요. 온대기후. 온대기후인데 보니까 기온이 나름 1년 동안 계속 비슷한데 22도는 안 넘네요. 네. 그리고 강수량을 보니까요. 어머머머. 딱히 어느 달에 집중돼서 오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C, F, B가 되겠죠. 서한의 양성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B를 보겠습니다. B는 주황색, 잘 보이시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반구입니다. 네, 최난월이 7, 8월쯤에 있으니까 북반구인데요. 그리고 보려고 했더니 어머 500ml가 안 넘네요. 500ml가 안 넘고 250ml 정도 오는 걸로 봐서 얘는 스텝이죠. B, S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노란색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C 볼게요. C는 이렇게. 자, C는 노란색인데요. 최한월, 가장 추운 달 마이너스 3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냉대 아니면 한대예요. 근데 보니까 10도는 넘어요. 10도는 넘으니까 C는 역시 북반구에 있는 거고
냉대가 되겠네요. 냉대. 자, 그리고 봤더니 C는 강수량이 여기 6, 8월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6, 8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겨울에는 비가 많이 안 오니 DW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D 동안, 대륙 동안 쪽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동안 쪽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걸 보니까요. 역시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이 마이너스 3도 미만입니다. 냉대인가 한대인가 봐야 되는데 얘는 10도가 안 넘네요. 아, 10도 안 넘는데 보니까 0도는 넘네요. D는 북반구에 있는 툰드라가 되겠죠. 선생님, 강수량이 얘는 엄청 조금 내려요. 사막 아니에요? 자, 기후 형태를 보고서 여기가 툰드라 쪽에 완전히 추운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툰드라가 사막이 아닌 이유 설명하실 수 있겠죠. 왜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으니까 여기는 사막이라고 불리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기후 형태를 다 찾고 나면 이제 선지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A의 원주민들은 주로 술록, 유목이나 수렵 활동으로 생활하였다. 자, 1번은 어디로 가야 되는 설명입니까? 이거 툰드라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요. B에서는 스텝 기후에서는 커피나 카카오, 커피, 카카오 어디의 주요 플랜테이션 작물입니까? 열대 사바나의 주요 플랜테이션 작물입니다. 3번 C에서는 오아시스나 외래하천 주변에서 대취하자. 이거 굳이 한다면 건조 기후에서 해야겠죠. 건조 기후. 네. 그다음 D에서는 토양층의 융해에 대비한 고산가옥. 자, 툰드라 기후는 짧은 여름이 있기 때문에 이때 땅이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활동층이라고 배웠죠. 그 활동층에 바로 집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구 동토층의 기둥을 박아서 높게 띄운 고산가옥이 발달했었죠. 그게 4번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툰드라에 대한 설명 맞고요. A와 B는 수목, C와 D는 무수목. 아이고, 수목과 무수목 나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A하고 C가 수목이 되겠죠. 그리고 B하고 D가 무수목 기후가 될 겁니다. 네, 자 보면은 열대기후부터 한대기후까지 모든 특징을 다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후 다시 한번 개념 정리 쭉 하시고 어떤 플랜테이션 작물, 그 지역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은 어땠는지, 그 지역의 가옥의 형태는 어땠었는지 그런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가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카자흐스탄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뭐가 나왔냐면요. 경위도 값을 줬어요. 자, 여러분 이 경위도 값을 보면은 덜컥 겁먹고 일단 어려워 안 풀어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선생님이 시험 감독하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풀다가 이런 거 나오면 막 이러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안 나오면 좋죠. 안 나오면 훨씬 좋은데 나온다면 풀어야죠. 근데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자, 요거 나오면요. 무조건 세계지도 그리세요. 이런 경도값이랑 위도값을 주고 맞춰라 하는 거 나오면 무조건 세계지도를 그리세요, 여러분. 그리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세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이렇게 그리세요. 예, 그리시고 디테일 몇 개만 이제 추가하면 돼요. 아라비아 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능까지 가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경도값과 위도값 전개드리겠습니다. 자, 경도값 일단 영도 알아야 되죠. 영도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영국. 쭉 내리면 이렇게 해요. 여기 섬나라 있을 테니까 여기가 영도입니다. 자, 여러분 영도가 남반구는 어디를 지나가냐면 여기 아프리카에 푹 들어간대. 푹 들어간대. 여기 기니만이라고 부르는 여기를 지나갑니다. 영도가 여기를 지나가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인도 반도를 정확히 관통하는 여기가 75도 이스트입니다. 75도 이스트. 75도고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나라는 영국과의 시차가 9시간 납니다. 9시간 9 곱하기 15 하면은 135도. 거기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 135도 이스트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 아메리카의 동쪽과 서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서쪽 LA는 120도 웨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뉴욕은 75도 웨스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장 가실 때 꼭 이 경도값들은 외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도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죠? 적도, 북해기선, 남해기선. 그건 꼭 그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접근하는 거죠. 자, 얘는 보니까요. 수도가 31도 이스트래요.
31도 이스트라는 거는 여기 0도에서 한 30도 정도 좀 간 다음에 한 이쯤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 얘는 나는요 71도 이스트래요. 자, 75도 이스트가 여기 영국인 거 알았으니까 대충 바로 옆에 여기쯤이겠네요. 여기쯤. 그죠? 자, 그리고 54도 이스트래요. 그럼 요 사이겠죠? 요 사이. 요겁니다, 요거.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여기 30도 쪽에 있는 거, 여기 아프리카 지나간 여기 뭡니까? 여기가 이집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71도 이스트 인도 바로 옆에 그러니까 가운데 여기 스탄 오영제 있는 곳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카자흐스탄이 이겁니다. 다는 여기 아라비아 반도 여기 지나가는 거네요. 여기가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되는 거죠. 다 찾았습니다. 자, 이제 이러고 풀면 됩니다. 풀어볼게요. 1번 가는 지중해 연안 그렇죠. 지중해와 붙어 있죠. 맞습니다. 맞는 설명 1번 맞고요. 2번 다는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 자, 아랍에미레이트는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 석유를 가지고 오일머니, 석유판 돈으로 자기네 나라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이런 것도 육성하고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남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죠. 그래서 남초,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많이 오고 있었죠. 이민을. 네, 그래서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네,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은 나라였죠.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 나는 다보다 국토의 면적이 높다. 자, 아랍에미레이트 완전 조그매요. 그죠? 네. 근데 카자흐스탄 여기 중앙아시아에 굉장히 넓은 나라죠. 국토의 면적 틀렸네요. 다는 나보다 국내 총생산이 적다. 선생님 이 나라들의 국내 총생산을 외워야 되나요? 걱정하지 마. 나왔잖아. 걱정하지 마. 국내 총생산 뭔데? 여기 1인당 국내 총생산하고 총인구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지금 곱하고 있을 거예요? 곱하지 마. 일단 넘어가요.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이집트의 수도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자, 이거는 요거 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세계지를 공부했던 배경 지식으로도 풀 수 있죠. 카자흐스탄이 훨씬 더 동쪽에 있죠. 그거 맞는 설명이에요. 선생님 이거 3번 틀렸다고 했군요. 나는 다보다 카자흐스탄이 넓은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 5. 자, 그럼 이제 곱하면 되는데 여러분 대충 이게 곱하면 여기 이거 숫자가 엄청 높잖아요. 곱하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큰데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경도값 0도, 75도, 우리나라 있는 일본 135도,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서부 120도, 미국의 동부 75도. 이 미국의 동부가 쭉 내려가면은 브라질과 만납니다. 브라질과 만나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가 지역을 지도의 A에서 골라라. 자, 유럽이 나왔고요. 유럽의 분쟁을 물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실리콘 글렌 들어보셨나요? 네, 교과서에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어떡하지? 괜찮아요. 일단 읽어보자고요. 여기 실리콘 글렌에 있는 가는요, 지속적으로 분리 독립을 요구해 왔대요. 어디지? 읽어볼게요. 99년 사법교육 등에 관한 자체를 이행했다. 분리독립과 주민투표했는데 독립이 무산되었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모르겠는데. 유럽연합 탈퇴? 유럽연합 탈퇴? 3번 투표에서 반대했는데 중앙정부가 탈퇴? 여러분이 아는 유럽연합 탈퇴한 국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그럼 영국에 있는 A구나. 여기가 스코틀랜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A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고서 어떻게 실리콘 글렌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풀 수 있었죠. 실리콘 글렌을 한번 언급한 걸 보니까 학생 첨단 산업 클러스터 주요한 거 다 알아?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하고 가면 되겠죠. 자, 첨단 클러스터. 자, 최근 유럽의 공업지역은 과거에 원료산지에서 해안가로 갔다가 최근에는 대도시 주변에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고 그랬죠. 영국의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네, 그리고 핀란드 오루. 그리고 스웨덴 선생님이 좋아했던 걸그룹 시스타.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그 다음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항상 나올 수 있는 곳들입니다.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위치 아셔야겠죠?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시스타. 여기 잘렸지만 핀란드 오울루. 그리고 여기 아래쪽입니다. 이 D 있는 곳이요. 여기가
소피아 앙티폴리스입니다. 위치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A, B, C, D, E에 나온 것들 다 정리해야겠죠. 자, B 같은 경우는 벨기에죠. 벨기에. 벨기에는 왜 분쟁하고 있습니까? 위쪽에 네덜란드어를 쓰는 지역과 아래쪽에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이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 여기 있는 지역이 분리독립할래라고 하고 있죠. 네, 자, E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축구팀 바르셀로나가 있는 지역입니다. 카탈루냐. 네, 여기 역시 민족 다르고 다 다르니까 우리 분리독립할래? 라고 하는 곳이고요. C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파다니아. 네, 역시 소득격차에 의한 분리독립을 요청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D는요, 선생님이 아무리 찾아봤는데 분리독립을 하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왜 색칠하셨을까? 이렇게 좀 의문이 듭니다. 교과서도 다 뒤져보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다 찾아봤는데 여기가 분리독립이라고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분쟁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칠하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 나온 것들은 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럽의 분쟁 정리했고요.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 초반에 3개의 아리송한 문제, 좀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8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요, 인구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했고요. 어느 국가를 줬냐면 나이지리아, 미국, 프랑스를 줬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인구는 무조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비교하는 양상으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선진국이 2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 앞에 있는 가나다 찾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나다. 자, 뭘 줬냐면 인구를 줬거든요. 인구. 자, 여러분 세계 인구 순서 중국 14억, 인도 13억, 그리고 세계 3위가 미국이에요. 미국 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나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인구 1위 국가죠. 그래서 여기 다가 나이지리아. 네, 그리고 가가 프랑스가 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미국 인구 많은 거 알고 있고 뭐 여기 나이지리아가 인구 2위, 이거 아프리카 1위인 거 아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조금 문제였습니다. 예. 자, C는 찾을 수 있어요. C는 자연 증가율이 과거에도 높았고 지금도 엄청 높아요. 여기가 과거고 지금도 엄청 높아요. 어디입니까? C가 나이지리아죠. 그러면 A하고 B가 어떤 게 미국이고 어떤 게 프랑스인가 그거를 체크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으로 접근했으면 사전 지식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냥 이렇게 딱딱 나왔을 텐데 그걸 모르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유럽하고 미국이잖아요. 유럽은 과거 가장 선진국이 먼저 된 대륙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자연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지금도 가장 낮은 대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프랑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가 미국이 되는 겁니다. 자, 1950에서 1955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때는 유럽은 증가할 겨를이 없었죠. 근데 미국은 그때 좀 유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율이 좀 있었고요. 그걸로 조금 접근을 했어도 좋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 유럽이 항상 꼴찌였다. 그걸 갖고 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하고 프랑스를 찾는 게 조금 어려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세팅해 놓고요. 이제 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950에서 55년 인구의 전체 증가율. 자, 전체 증가율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1950가 흰색 빈 거 고르면 되죠. 요거 제일 큰 거 역시 C, 나이지리아입니다. 근데 가가 가장 높다고 했네요. 가는 프랑스인데요. 틀렸습니다. 2010에서 2015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 제일 높은 거, 자연 증가율은 세로거든요. 제일 높은 거 여기 나이지리아 다죠. 틀렸습니다. 2010에서 2015년 나는 가보다. 자, 나가 어디냐면 미국이고요. 미국이 프랑스보다 순유입 인구가 많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미국하고 프랑스가 순유입이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거 보고 할 수 있죠. 자, 전체 증가율이라는 거. 자, 인구의 전체 증가율이라는 건 자연 증가율과 사회적 증가를 더하면 되는 거죠. 증감이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인구 이동에 관한 거고요. 이게 출생과 사망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여기 자연 증가율을 줬죠? 자연 증가율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적 증감을 구할 수가 있죠. 사회적 증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한 다음 그걸 구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미국은요. 자, 진한 깜장색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여기입니다. 자, 자연 증가율은 비슷한데 전체 증가율은 미국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요 사회적 증감이 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네,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5년 유소년층 인구는 요거 보면 되는 거죠. 유소년층 인구 가장 아래쪽 하얀색 보면 되는 겁니다. 하얀색 보는 거. 하얀색을 봤더니 인구가 A가 B보다 많대요. A랑 B, 프랑스랑 미국이죠? 틀렸습니다. 총 인구는 B, C, A가 돼야겠네요. 그죠?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을 이렇게 고르면 됐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꼭 푸실 줄 알아야 되는 요령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비교입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인구 특성 다시 한번 쭉 정리하시고요. 전체 증가율, 자연 증가율, 사회적 증감, 성비, 노년 부양비 이런 기본적인 인구 지리와 관련됐던 용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가나 작물의 국가별 생산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식량자원 문제가 나왔네요. 가나는 밀, 쌀, 옥수수야. 그래서 찾아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쌀, 밀, 옥수수 우리가 일단 정리해야 될 거 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국제 이동량 뭐가 제일 많았습니까? 밀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쌀입니다. 쌀은 재배된 지역에서 대부분 소비가 됐습니다. 자급자족의 성격이 있었죠. 그래서 쌀이 가장 적었고 밀이 가장 많았다. 네. 자, 그리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란 똑같은 면적의 쌀, 밀, 옥수수 심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나오니? 그거 물어보는 거였는데요. 옥수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쌀, 밀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 총 생산량 보겠습니다. 총 생산량. 쌀, 밀, 옥수수의 총 생산량 뭐가 제일 많았냐면 옥수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밀과 쌀은 비슷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 재배 면적. 네, 밀은 내한성, 내건성이 커서 잘 자라는 작물이다 보니까 밀을 제일 많이 하고 옥수수 역시 기후 적응력 뛰어났고요. 그 다음 쌀이었습니다. 쌀은 고온다습한 계절풍이 부는 지역을 좋아해서 재배 면적이 가장 좁았습니다. 자, 기본적인 특성 이런 것들 쪼르륵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만 더. 총 생산량이 옥수수가 많은 이유는 이 옥수수란 친구는 우리가 먹는 식량인과 동시에 바이오 에탄올로도 쓰이고요. 바이오 에너지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거는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도 먹습니까? 바로 가축들도 먹죠. 사료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 이런 것도 해야 되니 생산량이 가장 많을 수밖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각 국가별 생산량, 수출량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쭉 정리하면 됩니다. 자, 밀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가장 많이 합니까? 중국, 인도하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 중국, 인도, 유럽 국가들 많이 했었고요. 옥수수는 미국하고 아메리카 대륙이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 쌀은 중국, 인도와 계절풍이 부는 국가들, 중국, 인도는 14억, 13억이 먹어야 되니까 전부 다 거의 다 상위권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힌트가 또 있어요. 총 생산량을 준 거죠. 자, 생산량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난다. 생산량이 엄청나다. 옥수수입니다. 가가 옥수수죠. 네, 그리고 이제 나가 밀인지 쌀인지. 왜냐면 밀하고 쌀은 생산량이 비슷한데 보니까 뭔지 봐야 됐더니 어머! 러시아,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 유럽 국가들이 있네. 얘는 뭡니까? 밀이네. 자, 이렇게 하고 옥수수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옥수수 하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다음에 중국이었죠. 이 옥수수 2위가 중국이 생각이 안 났더라도 밀 1등 중국이죠. 14억 인구와 13억 인구가 먹어야 되니까 중국, 인도가 상당히 상위권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볼게요. 가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대륙, 옥수수 수출이 가장 많은 곳,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메리카입니다.
2번 나의 생산량 1위 국가 중국하고 수출량 1위 국가가 일치한다. 아이 중국은 14억 인구 자기네가 먹어야 돼서 수출은 잘 많이 안 해. 거의 수입한단 말이야. 그럼 수출 누가 많이 한대? 러시아가 제일 많이 했었잖아요. 틀렸네. 3번 가는 나보다 가축의 사료 맞네요. 사료 작물입니다. 맞는 설명 3번이 정답이고요. 나는 가보다 세계 총 재배 면적이 좁다 이랬습니다. 밀이 가장 넓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 A는 아시아, B는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A는 아메리카, B가 아시아에 있어야겠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을 고르면 되겠고요. 쌀밀 옥수수 쭉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쌀밀 옥수수. 네, 6월 평가원에서는 가축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 식량장어 쌀밀 옥수수가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모든 주제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걸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A,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아, 지형 문제인 거 아시겠네요. 세계의 대지형입니다. 네, 여러분 세계의 대지형 하면은 뭐가 떠오르셔야 됩니까? 신기, 고기, 안정육괴 쭉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쭉 특징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제 A, B, C, D, E에 나온 거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빨간색이 잘 보일 것 같아요. A는 아이슬란드 있네요. 아이슬란드 이렇게 뭐가 지나갑니까? 대서양 중앙 해령이 지나가죠. A는 대서양 중앙 해령인 곳입니다. 여기는 판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산 경계였죠. 좋습니다. 자, B는요, 여기 러시아에 있는 산맥 얘기하는 거죠. B는 우랄 산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랄 산맥은 고기 조산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은 기출 분석을 하니까 모든 것에 이름을 써드립니다. 여러분 시험 푸실 때는 이것이 고기인지 신기인지, 판이 멀어지는지 부딪히는 곳인지 그걸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 볼게요. C는요, 아이고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섬들이 다 이렇게 열지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열지어 있지? 다 판의 경계니까 그런 거죠. C는 역시 판의 경계. 네, 여기는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충돌 경계죠. 자, 그 다음 D 지역은요. 자, D 같은 경우는 호주의 동쪽에 Great Dividing 산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D는 안정육계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 E, 아이고 여기 아프리카하고 이 아라비아 반도는 왜 이렇게 여기 가운데 바다를 끼고 이렇게 있을까? 왜 둘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뭐가 지나갑니까? 동아프리카 지구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E는 동아프리카 지구대. 역시 발산 경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푸실 때는 이런 방향, 고기인지 신기인지 확실하게 체크해놓고 푸시면 절대 틀릴 수가 없을 겁니다. 1번, A에서는 마그마가 상승하여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 마그마 상승하면서 벌어지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곳이었죠. 맞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B는 신기래요. 틀렸죠. 고기입니다. C는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판의 경계인데 충돌하는 경계인데 화산활동 활발해. 틀렸어. 자, 이거가 의도하고 싶었던 데는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히말라야. 히말라야는 인도판과 이 아시아판이 만나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다 보니까 지진은 활발하나 너무 두껍게 형성된 나머지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지 못해서 화산활동이 빈번하지 않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4번 대륙판이 갈라져서 안정육계 마그마의 분출. 요거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거는 요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틀렸고요. 2에서는 두 판이 수렴. 아이고 발산이죠. 발산. 멀어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의 대지형 나온 거 이렇게 쭉 정리하면 쭉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where 어디인가입니다. 다 어디에 있는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세계적인 커피 생산 국가. 아,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국가구나. 일단 열대 쪽에 있는 국가이겠군 하고 봤더니 쌀로 만든 국수, 퍼가 있대요. 쌀국수. 어딘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오자이 가는 어디입니까? 베트남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자, 나와볼게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는 불교 믿는 여기하고 힌두교 믿고 있는 여기하고 분쟁하고 있대요. 아, 불교하고 힌두교의 분쟁 지역이구나. 지도 이미지 떠올리시면 불교 믿는 국가와 힌두교 믿는 국가가
근처에 있는 곳이겠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느낌 오신 것도 있을 거예요. 쭉 읽어보니까 아하, 실런티 어딥니까? 네, 나는 스리랑카를 얘기하는 거죠. 다 볼게요. 불교 신자가 다수래요. 자, 여기 불교 국가네요. 불교 신자가 다수인데 볶음밥을 때는 카오팟. 수도는 방콕. 어딘지 아시겠죠? 태국이네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몬순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생활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는 문제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가는 남반구에 있다. 베트남 북반구에 있죠. 들렸습니다. 나는 중국과 국경, 스리랑카 섬나라인데요. 중국과 국경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 다이는 티베트족, 이거 중국 얘기잖아. 틀렸네요. 나는 다보다 스리랑카가 태국보다 쌀 수출량은 계절품 국가들이 많았었죠. 틀렸네. 다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회원국이다. 가와 다는 아세안의 회원국이 맞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세안 국가들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다 회원국이에요. 자, 우리 위쪽부터 쭉 가볼까요?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 다음 싱가포르, 그 다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아주 작아서 지도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브루나이라는 국가까지. 자, 여러분 이 아세안이라는 이 경제연합은요, 경제블록은요,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모두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딱 10개로 떨어집니다. 10개국이에요. 10개국인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RCEP 같은 거 할 때 10개국인 거 계산하면 아주 편하거든요. 그래서 10개국인 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11번 문제 봤고요.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국가의 총인구와 도시화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화율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가다는 아르헨티나, 영국, 우간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국가를 준 이유가 있겠죠. 도시화율 순서 아셔야 되죠. 대륙별 도시화율 순서. 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가장 도시화율도 높을 거야. 그래서 선진국이 도시화율이 높아. 그럼 선진국들 중에 어디가 제일 높을까 하고 통계를 봐야겠죠. 통계를 봤더니 유럽은 동부유럽, 서부유럽 뭐 대로들 다 통계를 내니까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하고 캐나다가 평균 낸 것보다는 좀 유럽이 낮았다. 그래서 1위가 앵글로였다. 그리고 2위가 유럽. 그 다음 선진국인 오세아니아. 선진국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세팅하면 된다 그랬죠? 아무래도 꼴찌는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가 아프리카보다 높을 거야. 자, 요렇게 세팅해놓고 이제 그럼 라틴 아메리카는 어디로 갈까 했더니 라틴 아메리카는 너무 빠르게 도시화율이 이루어진 나머지 이쪽이 아래쪽 개발도상국 레벨에 있어야 될 도시화율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다. 그래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거.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스토리텔링으로 선생님이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 세 국가를 선정한 겁니다. 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는 겁니까?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거죠. 영국은요, 유럽입니다. 우간다는요, 아프리카입니다. 자, 그럼 요 세 대륙에 있는 특성 가지고 풀면 되겠죠. 가라는 국가는요, 1950년에도 도시화율이 엄청 높았고요. 2015년에도 엄청 높아요.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엄청 높았네. 가가 유럽, 그러니까 영국이 되겠죠. 나라는 곳은요, 옛날엔 요 정도였는데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해서 영국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지금도 낮아요. 과거에도 낮았고 지금도 제일 낮아요. 우간다가 되겠죠. 자, 요 스토리텔링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자, 볼게요. 이제 1번 가는 라틴 아메리카 아니야 유럽인데 틀렸고요. 나는 종주도시화 현상. 종주도시화 현상이 뭔지 알아? 학생 물어봤습니다. 뭔지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 인구보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네, 2배가 넘으면 종주 도시화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였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이 종주 도시화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네, 브라질만 제외하고였습니다. 그렇죠, 브라질.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2015년 다의 도시화의 종착 단계가 있습니다. 자, 도시화율이란 요런 그래프 형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는 초기 단계, 급속도로 올라가는 가속화 단계, 그리고 마지막 종착 단계. 종착 단계는 보통 선진국이었고요. 초기화 가속화의 개발도상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간다가 종착 단계래요. 틀렸네요. 그죠? 네. 4번 1950년 나는 다보다 아르헨티나가 우간다보다 촌락 인구 비율. 선생님, 도시화율을 줬는데 어떻게 촌락 인구 비율을 구할 수가 있나요? 도시화율이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도시화율이 70%라면 나머지 30%는 어디 살고 있는 겁니까? 촌락에 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면 촌락 인구 비율이 높대요.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자, 나는 여기 거의 지금 100% 가까이 한 90%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니 80%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는 촌락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은 20%인데 여기 우간다는 이제 50도 안 돼요. 한 2, 30? 그러니까 촌락에 살고 있는 비율은 아직 70%란 말이죠. 아르헨티나가 높대요. 틀렸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5번 2015년 다는 가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도시화율 곱하기 전체 인구 하면은 인구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시화율이 거의 높은데 인구수도 많으니 도시 인구가 훨씬 더 많겠죠. 아, 가군요. 아, 예. 영국 여기 곱하니까 훨씬 더 도시 인구가 많겠죠. 그러니까 역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개념들이 등장했습니다. 도시화율 순서. 정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문. 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종주 도시화 현상, 그리고 도시화의 단계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요, 선생님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리까리한 어려웠던 세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후 문제인데요.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어떤 것을 줬냐면 기온 차이하고 강수량 차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이렇게 주석으로 달아주셨습니다. 이 주석을 안 읽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북반구에 두 개, 미국의 동부와 서부, 그리고 여기 브라질에 하나, 여기 아르헨티나 이렇게 하나 찍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기온 차이라는 거는요, 1월의 평균 기온에서 7월의 평균 기온을 뺀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감이 오십니까? 요거 연교차죠. 선생님 어떻게 연교차예요? 자, 1월과 7월 중에 어떤 게 최난월이고 어떤 게 최한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둘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강수량 차이는 1월 강수량에서 7월 강수량을 뺀 거라고 합니다. 즉,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가 북반구, 남반구로 적도를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나누고 난 다음에 기후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미국의 서부 지역 CS입니다. 자, 여기는요, 뉴욕이네요. 여기 배. 네, 여기 CFA죠. 자, 그리고 브라질의 한복판이 열대 우림 AF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바나로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사바나고요. 여기는 여기 푹 들어간대. 여기 푹 들어간대. CFA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CS 여기는요 1월에 겨울입니다. 2월에 2월이 아니죠. 7월에 여름입니다. 그리고 얘는 썸머 드라이라서 1월이 우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CF에 여기도요 1월이 겨울입니다. 7월이 여름입니다. 밑에는 반대겠죠. 여기 묶어서 하겠습니다. 1월이 여름이고요. 7월이 겨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윈터 드라이니까 여기 AW는 7월이 건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 세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1월에서 7월을 빼래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월에서 7월을 빼니까 아무래도 7월 값이 큰 곳이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음수가 두 군데인 거 있거든요. 7월이 그러니까 여름인 곳이 음수가 나오겠죠. 여기 위가 A, B일 겁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크면서 강수량 차이는 별로 없는 곳이네요. 기온 차이가 이게 왜 큽니까? 여름엔 겁나 더웠다가 겨울엔 겁나 추우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게 음수로만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CFA가 여기 알파벳의 A가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자, 여기 강수량 차이가 양수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1월에 우기거든요. 우기에서 건기를 뺐으니까 양수가 나온 거죠. 플러스 값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AW 열대 기후다 보니까 기온 차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고 1월이 아무래도 최난월이니까 뺐을 때 양수가 나온 거고 강수량 차이 건기 값을 뺐으니까 가장 높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C가 여기 AW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여기가 D가 되겠죠. 보니까 자연스럽게 D가 됐는데 이 D를 보니까 기온 차이 역시 여름에서 겨울을 빼니까 확실히 양수가 나타나고 강수량 차이도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A, B, C, D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 보면 되는 거예요. 요 A, B, C, D 찾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서 별표를 친 겁니다. 근데 아마 열심히 기출문제 분석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금방 풀었을 거라고 또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난이도는 있었습니다. 자, 1번 A는 C보다 밤의 길이 1월에는요.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밤 길이가 훨씬 더 길어야겠죠. 그러니까 짧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아이고, X 표시죠. 그 다음 D는 B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 자, 겨울 강수 집중률이라는 건 1년 내내 중에 겨울에 오는 양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건데 얘는 겨울 우기잖아요. 얘가 한 방에 몰빵 되는 거고 얘는 포이어트 습윤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강수 집중량이 높은 건 얘가 있죠. 틀렸어. B와 C는 7월에 아열대 고압대. 자, B는 7월에 건기입니다. 왜요? 여기 북반구를 쬐주면서 아열대 고압대가 북상하면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고요. 여기는요. 북상하면서 밑에 아열대 고압대가 올라오니까 윈터 드라이가 되는 거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A와 B는 남아메리카, C와 D는 북아메리카.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되죠. 네. A, D 중 적도와의 최단거리. 이 적도와의 최단거리 보니까 얘죠. C죠. 근데 B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 기후 위치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이 주석이 의미하는 바 찾은 다음에 A, B, C, D를 찾고 분석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차근차근 푸셨으면 되는데 아마 시험에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막 푸시면은 요 문제에서 또 시간을 많이 뺏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나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빙하에 존재하던 두 지역의 지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대요. 아, 빙하 지형 문제군요. 자, A,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빙하기에서 후빙기 비교하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요 위쪽은 빙하 침식 지형을 나타내는 거고요. 아래쪽은 보니까 빙하 퇴적 지형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 A는요, 빙하가 깎아서 뾰족한 봉우리만 남았습니다. A는 호른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A는 호른이고요. B는요, 빙하가 파고 지나간 움푹 파인 땅, B는 권곡이 되겠군요. C는 빙하가 훑고 지나가서 생긴 U자 모양의 골짜기, C는 U자곡이고요. D는요, 보니까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숟가락을 엎어놓은 듯한 모양, D는 드럼린. 그리고 E는요, 빙하가 쌓아놓은 마지막 끝부분, E는 모래인 빙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해놓고 볼게요. A는 산 정상부가 빙하에 침식되어 형성된 뾰족한 봉우리, 맞네요. B는 빙하에 의해 깎여 만들어진 권곡이다, 맞네요. C, U자곡이 바다에 침수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면 피오르, 맞네요. 피오르 해안. 피오르 해안 위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오르 해안 어디였습니까? 현재 CFB, 산, 향성, 기후와 일치했습니다. 세계지도를 보시면 홀로로로로 하던 그런 지역들이었죠. 네. D는 주로 빙하가 녹은 물이 빙하밀실에 흐르면서 토사가 퇴적된 지역? 이거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에스크.
자, 에스커 체크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있었죠? 모레인과 비교해 봤을 때 에스커가 분급이 더 양호하다. 네, 이거 체크하셔야죠. 그 다음 E는 주로 빙하의 이동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라 형성되었다. 모레인의 형성 과정 잘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빙하 지형 역시 6월 모의평가에서도 나왔고 지금 9월 모의평가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겠죠? 빙하 지형 아직 정리가 안 되셨다면 2달 남았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편집한 영상을 보시니까 괜찮으시겠지만 와, 정말 여러분 이 기출문제 해설은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거의 지금 촬영한 지 2시간이 넘어가는데 예, 편집으로는 몇 시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나국가의 상대적 특징을 A에서 골라라 했습니다. 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 이렇게 나왔고요. 수도는 앙카라라고 합니다. 앙칼지네. 막 이렇게 한번 쌤은 수업 시간에 하기도 하는데요. 굳이 안 합니다. 파묵칼레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제조업 육성에 있다고 합니다. 어딥니까? 터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크다. 아라비아 반도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거죠? 이거 여기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석유 집중 투자해서 산업구조 다각화를 하려고 있는 국가래요. 네, 어딥니까? 사우디아라비아죠. 자, 이 두 국가의 특징. 건조 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단원의 산업구조와 그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국가 2개 나왔죠. 터키하고 사우디. 왜요? 석유가 원래 많아서 발전한 국가하고 석유가 없어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 발전한 국가. 2개의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비교해서 분석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사우디의 특징을 찾는 거죠. 나국가니까요. 사우디는 석유 매장량 엄청 많고요. 이 두 국가를 비교했을 때 사우디는 거의 다 사막이기 때문에 1차 산업 생산량이 적습니다. 근데 여기 터키는 지중해도 좀 껴있고 그리고 교과서 텍스트에 써있죠.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 생산량 비율은 낮을 겁니다. 일단 위로 올라가야 되고 여기 낮은 데 남아있고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 석유 엄청 많이 나오는 국가라 1인당 국내 총생산 많았습니다. 그래서 C로 가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컨셉, 석유가 많았던 국가 그리고 석유가 많지 않아서 제조업 육성에서 국가. 대표적인 게 터키하고 이집트 있었고요. 사우디하고 카자흐스탄이 대표적으로 예시가 나왔었는데 터키하고 사우디는 너무너무 중요한 두 국가이니까 이 국가들의 수출입 품목까지 정리를 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6번 문제입니다. 지도의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미국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바로 보기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A에는 첨단 산업 단지인 실리콘밸리가 위치해 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B는 C보다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낮다. 자, 여러분, 히스패닉이 뭡니까? 스페인어를 쓰는 미국에 온 이주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스페인어를 쓰는 이주자 가장 가까운 요 멕시코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요 근방에 히스패닉 비율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B가 낮대요.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죠. 네, 이렇게 하고요. C는 A보다 제조업 발달의 시기. 미국의 공업의 역사 아냐고 물어봤어요. 미국의 공업 역사 어떻게 합니까?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처음에 대서양의 배를 타고 오니까 여기 이쪽 지역에서 뉴 잉글랜드라는 곳에서 처음 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자마자 막 자동차 공장 짓고 제철 공장 짓고 못한다 그랬죠? 간단한 경공업부터 시작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레드삭스, 섬유공업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중화공업 해야 되니까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기 오대호 연안으로 넘어갔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화공업을 엄청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순도 높은 철광석, 석탄 이런 것들 고갈되기 시작하고요. 여기 동부아시아에 있는 신흥공업 국가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점점 약화됩니다. 그러다가 찾은 곳이 어딥니까? 야, 굳이 추운 데서 하지 말고 이 따뜻한 데서 하자 하고 선벨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스노우벨트, 그리고 이제는 제조업이 녹슬었다 그래서 러스트 벨트라고 불렀고요. 여기는 선벨트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조업 발달 시기가 이르다 했습니다. A보다 이르다. 맞네요. 맞는 설명이니까 체크해주면 돼요.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군요. A는 선벨트. 맞아.
B와 C는 러스트. 아이고, B도 선벨트. B는 텍사스입니다, 여러분. 텍사스는 석유. 그리고 여기 밑에 휴스턴 뭐 있습니까? 나사 우주항공기지. 그래서 우주항공산업도 발달했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산업 역사, 공장, 그 제조업 발달 역사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각 지역이 어디인지도 위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 여기 기억하십니까? 움푹 파였던 데가 실리콘밸리, 그리고 밑에 여기가 LA였던 거. 네, 미국의 위치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네, 요 문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7번 문제입니다. 세 국가의 1차 에너지연별 공급량 비율 변화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찾아라! 하는 문제였네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이란에 2000년과 2018년 자료를 줬습니다. 자, 2000년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2000년 자료를 갖고 힌트를 얻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2000년은 지금과 양상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2018년을 보고 우리가 확실히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뭐 보고요? 이란 보고요. 이란은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 비중 봤을 때 자기네 나라의 4분의 3 가까이 에너지를 뭐를 쓰고 있었습니까? 이 4분의 3 가까이 뭐 쓰고 있었습니까? 천연가스를 쓰고 있었죠. C는 천연가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쓰는 거, 그 다음 많은 거 석유죠. B가 석유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A는 석탄이 되겠죠. 선생님도 잘 몰랐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2000년에는 석탄을 엄청 썼네요. 근데 줄었고요. 자, 보시면 근데 석유는 사용량이 2000년과 2018년을 비교해 봤을 때 얘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천연가스 비중은 좀 늘고 있죠. 천연가스 비중이 좀 늘고 있죠.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걸 좀 보여주려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문제를 푸는 입장이니까 이란 보고 찾으면 된다. 이란 보고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A. 석탄은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 아니죠. 여기는 석유 천연가스야. 틀려서 A는 B보다 수송용으로, 아이고, 수송용 하면 석유. 자, 여러분 용도별 비중도 아셔야죠. 산업용 엄청 많았고요. 수송용 엄청 많았고요. 산업용 많은데 그 다음에 가정용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B는 C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이 순서였죠. 석유가 B니까 B가 C보다 높다. 맞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C는 A보다 상용화된 시기. 자, 얘는 산업혁명부터 썼고요. 얘는 그 다음에 쓰였고요. 얘는 마지막 냉동 액화 기술 나오면서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이란은 2018년에 천연가스보다 석유의 공급량, 천연가스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차 에너지 공급량 문제 나왔고요. 1차 에너지 소비 순서 기억해 주시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특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8번 문제입니다. 다 와갑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선생님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파이팅! 네, 가봅시다. A,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각 서구, 사빈, 사주, 석호, 시야, 지중 하나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요. A는 길쭉하게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생긴 녀석이네요. A가 사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막혀서 생겼네요. B는 석호가 되겠군요. 자, C는요, C 모양의 아치, CA는 arch, C, arch. D는 모래사장입니다. 사빈이 되겠죠? 그리고 E가, 여러분 그림이 지금 쌤이 흑백 반전을 해가지고 좀 그러시겠지만 약간 모래 언덕 위에 풀 같은 게 이렇게 자라난 그런 그림입니다. E는 사구입니다. 각각의 형성 원인과 특징들 다 아셔야겠죠? 선지 분석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A는 주로 조류에 의한 퇴적. 사주는 뭐가 만들었습니까? 얘는 주로 연안유에 의해서 퇴적이 되었습니다. 2번 B는 바다였던 곳이 사주의 성장으로 막혀 형성됐다. 맞네요. 석호.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사주가 생기면서 막은 호수 석호입니다. 3번 바람에 의한 침식. C의 아치는 뭡니까? 파랑에 의한 차별 침식이죠. 네, D는요. 파랑에너지가 집중. 아이고, 사비는 해안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은 파도를 먼저 만납니다. 파랑에너지 집중.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많은 멀리 있으니까 나중에 만납니다. 파랑에너지가 분산. 여기에 사빈이 잘 생기죠? 집중하는 부분 틀렸어요. 네. 5번 E는 파식대가 융기돼서 형성된 거 뭡니까? 해안단구.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안지형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말했던 어려웠던 세 문제 중 마지막입니다. 아프리카의 1인당 국내 총생산과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나왔고요. 자, A 국가는 알제리입니다. B는 케냐고요. C는 남아공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뭘 줬냐면 인구 밀도, 1인당 국내 총생산,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 이런 걸 알려줬습니다. 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A, B, C 세 국가의 주요 수출품이나 생산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요. A 같은 경우는 석유, 천연가스 요즘 많이 발견돼서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케냐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화훼, 꽃이라고 쓸게요. 화훼, 그리고 차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었고요. C는요 석탄, 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 아프리카 단원을 배우면서 배경 지식으로 했었던 게 있죠. C, 남아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프리카 치고 여기 아프리카 내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국가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걸 찾으면 되는데요. 보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국가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다가 여기 남아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 가하고 나를 봤더니요.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 나왔는데, 자, 꽃과 차는 광업,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주요 생산품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낮은 요 친구가 이제 알제리가 가가 되는 거고요. 케냐가 가가 되는 거고요. 알제리가 나머지 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구 밀도를 줬는데요. 인구 밀도는 아무래도 그 영토의 넓이, 그러니까 국토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인구 밀도가 낮아지겠죠? 알제리가 국토의 크기가 가장 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가장 작은 걸로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요렇게 접근하면 되겠는데요. 선생님이야 당연히 수업을 하는 입장이고 평소에 이런 문제 패턴을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래 나오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걸 시험 순간에 딱 접근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주요 국가들의 산업 구조와 그리고 어떤 제품이나 어떤 품목들을 수출입하고 있는지 산업 구조와 수출 품목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 문제에 엄청 많습니다. 문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우리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은 수능 연계 교재예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교과서에 여러분 탐구 활동 같은 걸로 이렇게 달락달락해서 각 국가의 특징들을 요즘 엄청 많이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다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보기 한번 볼게요. 다는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드. 네, 맞네요. 니은 가는 나보다 케냐는 알제리보다 이슬람교는 어디까지입니까? 이슬람교는 어디까지예요? 여기 사하라 사막 한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가 이슬람교죠. 그래서 건조아시아 북부 아프리카까지 묶었었죠. 이슬람교 신자수 비율은 알제리가 더 높을 거예요. 틀렸고요. A는 B보다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이 높다. 네, 맞죠. 알제리. A는 C보다 인구 밀도 알제리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고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꼭 부탁드립니다. 수능 완성하고 수능 특강이 있는 기출 문제들의 거기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국가들,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의 산업 구조와 수출입 품목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벌레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네요. 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후! 자, 가봅시다.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요. 아이고, 말도 안 나와. 자, 환경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찍고 있는지, 와,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 밤 9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인간의 활동은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일으켜왔대요. 참, 그렇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열대 우림이 제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제 보기 볼게요. 열대우림이 제거된 결과 토양의 침식이 가속화된다. 자, 여러분 식생이 파괴가 되면 여러분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가 하는 역할은 뿌리를 내려서 이 흙을 꽉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얘가 없어지면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토양이 빨리 침식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 쭉 읽어보니까
이런 개발 방식, 열대우림이 파괴된 이런 것들이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대요. 니은의 사례로 생물종 다양성 감소. 맞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아마존 주변에 살고 있는 이 개미의 숫자가 영국 국가에 있는 전체 개미의 숫자보다 많대요. 생물종이 엄청 다양한데 이게 파괴가 되니까 안 되겠죠. 쭉 한편 바다에서도 환경 문제가 있대요.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방지하는 국제협약 몬트리올 런던 협약이잖아. 틀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보고 아니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협약들 다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협약들. 네, 그 교토의정서하고 파리 협약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는 CFCS 그 염화플루아리나탄소 그 우리 프레온가스를 줄이기 위한 거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바젤 협약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규제하는 거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막화 방지 협약, 생물종 다양성 협약, 그 다음에 산성비 제네바 협약 이런 것들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 리을은 쭉 읽어보죠. 해양으로 보니까 해양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이런 것들 그런 게 생물 폐사의 원인 중 하나래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시면 요즘 종이 빨대 주잖아요. 그 작은 빨대들이 그 해양에 있는 그 생물들이 먹고서 거기 막 목에 걸려서 나온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4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환경 문제니까 호로록 먹으면 되지만 막상 이런 협약 같은 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세계 지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6월보다는 어려웠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수능에 나왔다고 치면은 조금 쉬운 난이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헷갈리는 문제 3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3문제들 푸는 요령들이나 거기 나왔던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문제와 9월 평가원 문제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기출 분석했듯이 모든 걸 다 분석하시고 혹시 여기에 빠진 내용이 뭐가 있지? 라는 것까지 곁들이신다면 완벽하게 수능 대비가 되시는 겁니다. 대비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시 한번 기출문제 풀어보시거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기출 거기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달 동안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그렇게 계속 문제에 적용해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시고요. 혹시 본인만의 개념 노트나 아니면 원래 정리하셨던 노트 같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메인 교과서로 쓰셨던 거. 그런 것들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읽어주시면서 그렇게 수능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해설 강의까지 들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6월, 9월 평가원 기출 분석을 다시 한번 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달간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